자, 여기 보면 이제 누즈베트는 취임 직후에 우선 급한 대로 은행의 구제와 금융제도를 정비를 착수하여 자, 은행의 그 규제와 정비를 착수한 것은 여기 정확한 명칭은 안 나왔지만 앞에 읽은 것처럼 긴급은행 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금융권부터 이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자금 지원 같은 것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근본이 태안제도를 일시 중진시키죠. 왜냐하면 퇴안을 하면 발권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무를 이제 뭐냐 많이 돈을 찍어내려면 일단은 퇴안을 금지시켜야 돼. 그 불태안 지표를 막 찍어내는 거죠. 찍어낸다보다는 연방준비이사에서 빌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공항의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농업과 농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업조정법을 이제 마련했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정책이 농업조정법인데, 자, 이는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고 가인 생산물을 정부가 매입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계획 생산하도록 조직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가인 생산물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갖다 버려요. 그냥 대서양과 태평양 가운데 갖다 버려. 그냥 놔두면 보관 비용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풀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갖다 버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후에는 미공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그 자기 이제 제3세계 국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공급을 해주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산업부흥법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가인 투자한 부분이 많았어. 그래서 사업 그 뭐냐면 생산이 가능되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부흥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각 생산 산업부 부분마다 생산 조조가 체결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건 누굴 보호해 준다고 했죠? 네, 이건 생산자들 보호해 주는 거고, 반대가 이제 소비자들 보호한 게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는 인플레이션 인하할 때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임금과 실업자 규제 개혁까지 포함됐다. 자, 그래도 이제 이 실업자 규제 그 개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이제 가감한 대책으로 그 공항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적 기미가 보이자. 근데 이거 일시적인 형상뿐이고 다시 침체돼요. 게다가 이제 루즈벨트는 또 사회보장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는 65세 노인들에게 연금과 실업자 수당을 제공하고 주 정부의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 구제자에 대한 양반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제한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개인의 어떤 그 빈곤은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이제 국가 사회가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막 돈을 못 벌거나 노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보장법은 이제 지원해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층 계급들이 뭐냐면 구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이런 사회개혁들은 대부분의 이제 뭐냐면 아니 사회정책이 뭐냐 노동 뒤에 얘기죠. 예. 잘못말했어요. 자, 이런 획기적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은 1935년에 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이 주권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 위헌 판결을 했죠. 주권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권이 아니라 주의 권리죠. 주가 해야 할 그런 경제 예정 부분을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노동자 단결권과 또 단체 교섭권 인정 아그너법을 이제 하죠. 예전까지 금지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이제 최저임금제와 주 40세 근로제를 이제 도입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도 예전에 민주당 공화당 찍었는데 북부에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종래 이제 직능별 조합 연합제도 활용했던 그 미국 노동자 총연합회와 별도로 그
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가 형성돼 갖고 노동자 지위와 복지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요거는 이제 노동단체 이제 그 당시 노동계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기 그 당시 누즈벨트 당시에 미국 노동자 총동맹이 뭐냐면 약간 이제 상급 단체야. 우리 식으로 따지면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한국노총 그런 그 뭐냐면 상급 단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은 요거보단 좀 작은 단위의 노동이야. 금속 뭐 노조라든지 같은 업종끼리 묶인 거죠. 자동차 노조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업종별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 조직이 만들어서 노동자의 지위와 복지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거. 그다음에 뉴딜 정책 계기로 미국 경제는 19세기 때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시장을 완전히 탈피해서 모든 걸 말피는 시장을 탈피해서 연방 정부의 개입과 통제 권한을 강화시켰다. 물론 자유기업과 이제 자유경제의 원칙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복지국가 추세가 뚜렷하게 부각됐으며 이를 이제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원칙이 인정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지만 약간 사회주의적 요소가 플러스된 거죠. 예, 요걸 주도하지만 사회주의 요소가 부수적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 수천자본주의라고 하죠. 수정자본주의.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네. 통합된 그 문제도 예전 통합사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문제씩. 요게 그때 나왔는데 역사과에서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게 나왔으니까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 또 많이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산업이 그 1933년에 발족한 테이시그 계곡의 개발공사예요. 그래서 산업자 구제와 더불어 지역 개발 필요성, 가능성, 공공산업의 합리성을 보여준 것이다. 자, 그래도 이제 요거 외에도 이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 땡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공공 그 뭐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하냐면 사람들 불러놓고 땅을 팔게 해요. 땅을 파게 한 다음에 또 땅을 메꾸게. 벌것도 아닌데 그 전혀 쓸모없는 거잖아. 왜 땅을 파고 땅을 메꿔? 예, 땅을 팠으면 그거지. 자, 그건 왜 그러냐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면 유효소를 이제 구매력을 확대시키면서 그 뭐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도 살고 은행도 살고 그런 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뉴딜리 정책은 부의 분배에 대한 국가 개입을 뜻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개입을 한다. 물론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들 깎아내리고 다수의 빈곤한 다수를 상승시키면서 피라미드 형태의 부의 분배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양극화 형상들을 이렇게 도톰하게 이제 중상층이나 이런 것들 항상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얘네들이 많아야지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살 수 있죠. 근데 위층에 부가 집중되면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무리 얘네들이 퍼퍼 쓰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상층이 그리고 하류층도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빵빵해야지 얘네들이 소비가 직결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누리 정책 이후 이제 국민의 총생산은 계속 증대되고 그걸 분배한 부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자, 세계 경제에 대한 그 당시 루즈벨트의 이제 성공적 대응은 자본주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미국인들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을 누즈벨트는 1920년대 고립주의를 이제 포기하고 적극적인 이제 그 국제 협조를 보다 더 역점을 뒀으며 그 후에 이제 계속 그 미국의 반응 그 대외 정책이야. 그래서 미국은 이때부터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국제 문제나 경제에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갖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종래의 광합적인 태도를 대신해서 서방부의 단결과 공동 안정의 그 복지 정책을 중요한 설립 우호 정책을 채택했죠. 라틴 아메리카를 예전에 미국의 뒷마당 정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폐악질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파나마 독립시키고. 자, 설립 정책이라는 것은 가까운 그 이웃과 같이 지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쿠바를 독립을 시키고요. 네. 쿠바를 독립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친미 정권 같은 걸 이제 세워갖고 한 거예요. 말이 독립이지 보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리핀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이제 독립을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대응을 볼게요. 자, 미국이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영국이 어떻게 됐냐? 일단 영국은
일단 노동당의 어떤 그 맥도날드 건립 거국 연립 내각을 만들어요. 자, 거국 연립 내각은 뭐냐면 보통 거국 연립 내각은 좌파, 우파 또는 여러 개 정당들이 합쳐갖고 만든 내각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노동당의 이제 맥도날드 거국 연립 내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통제 경제, 보호 관세 등을 매기죠. 원래 영국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학의 상인 만큼 어, 한 거죠.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케인즈 이론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운드 불육을 형성하죠. 영국의 그 뭐냐면 화폐는 뭐예요? 파운드죠. 유도 쓰지 않죠. 얘네들은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해도 그 유도 쓰지 않았거든요. 자, 분류 경제가 뭐냐? 분류 경제는 이제 보는데 분류이라는 것은 벽돌이잖아요. 이렇게 벽돌. 그래서 자기와 모국하고 본토죠. 영국하고 그 식민지를 하나 묶어서 이걸 영내권을 묶어요. 그리고 주변의 외권에게 보호가 그 불력을 쌓아 벽돌 쌓는 거야. 그래서 여객권을 차별시키는 거야. 그래서 영내권은 그 안에서 이제 무관세라고 여객권은 무료로 들어오면 관세를 이제 떼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야.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이 분류경제는 용어가 이제 그 당시 분류경제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영국만 했던 게 아니에요. 네. 프랑스도 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 뭘 사용했어요? 프랑을 사용했죠. 프랑 부룩을 만들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 불력을 만들어요. 미국은 앞에 이제 설립 우호 정책을 했다고 했는데 괜히 했겠어요? 그 당시 미국하고 그 남미 지역을 하나 묶어서 뭘로 달러를 묶기 위한 거야.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유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립 우호 정책을 이제 내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이 파운드, 프랑, 달러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일본도 만주 우리나라 일본은 N으로 묶으려고 했죠. N 분류를.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영국의 대응은 맥도날드 거국 연립 내각이 형성되고 통제 경책, 보호 관세, 파운드와 분류 형상, 파운드 분류 형성이 했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항이 타격이 컸다. 영국의 경우에는 1929년에 공항이 시작되기 전에 진수 성박이 5천만 톤이었으나 1931년 불과 18만 톤을 되지 않은 것으로 공항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출은 50%, 수입은 43% 감소했다. 자, 노동당 내각은 공항 수행에서 막대한 적자를 안고 그들의 정책 신호수단이나 사회산업비를 삭감할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1년에 그 물러나고 다시 보수당, 자유당, 맥도날드가 용단 노동당 우파가 연립내각을 조직하죠. 자, 이거는 이제 연립 그 여러 정파들이 만든 거국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연립내각은 실업수당과 산업사용비를 감축하고 근본이익을 폐지하는 편 1932년에 보호관세를 실시하고 19세기 이에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했다.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까지 계속 유지했던 그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말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이익주의를 폐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야 화폐를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는 양적 완화라고 이제 얘기했죠. 좀 좋게 말하면 막 프린트해야 될까 화폐를. 근데 근본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태환지 필요하기 때문에 금을 쌓아놓고 그만큼만 발행할 수 있잖아. 파운드나 이런 것들 달러나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불태한 지표를 막 발급한 거죠. 물론 이제 전후에는 다시 태환제도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긴급식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하 동시에 캐나다의 오타와 연방회의를 열고 그 연방의 자치령과 본국이 서로의 전자의 농산물과 후자의 공산법을 대해서 특혜 관세를 매기는 한편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등 서로 경제적인 유대를 기미할 것을 합의할 분류 경제를 지향했다. 그래서 요 경제를 파운드 분류라고 하죠. 파운드 분류. 앞에서 영내권하고 여객권을 둬서 영내권에 여객권이 국가들이 영내권 못 들어오게 막 여기에 이제 불육을 쌓고 그리고 모국하고 식민지 뭐 자치령 간에는 그 영령만 국가끼리는 서로 이제 뭐냐
거의 무관세나 특혜관세 이렇게 부과하는 정책들이죠. 자, 실제 이 열린대가 영당은 보수당이었고 1935년에 선거에서 승리한 볼드윈이 다시 내각을 조직하고 군영 예산 유지를 노력하여 경제적 난을 극복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30년 그러나 30년 후반에 국제 정세의 악화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미해결의 과제 및 사회 문제에 손을 댈 수 없었다. 미해결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있고요. 프랑스의 대응을 보죠. 네. 프랑스도 똑같이 통화불력을 이제 형성돼요. 예, 통화불력을 형성하죠. 프랑스도 식민지가 많잖아요. 식민지하고 모국하고 같이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프랑을 통해서 역내권을 형성해서 역외권에 이제 들어온 국가들에게 보호관사를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민전선 내각이 형성돼요. 자, 인민전선 내각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코미트름에서 반팔쇼 연합정선이 형성된 지정이 내려죠. 그래서 좌파 연합들이 그 당시 그 뭐냐면 우익들을 끌어넣어 같이 이제 뭐냐면 근데 물론 인민전선 내각은 자익들 중심이지만 예, 자익이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익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했던 거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랑스의 대응을 볼게요. 자, 프랑스는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공황의 영향을 늦게 받았다. 앞에 좀그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많은데 얘네들은 좀 약간 자립적이고 고립돼 있죠. 그리고 소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좀 늦게 찾아온 거죠. 그러나 예의일 수 없었고 공황은 1932년 프랑스를 강타했다. 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증대되면서 경제난이 당면했다. 그 결과 노사가 대립을 격화되었고 내각은 빈번히 교체되었고요. 중상계급과 농민의 몰락을 바탕으로 구구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 대표적인 구구세력들이 앙시옹 프랑스의 지단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음. 이게 예전에 한번 민족주의 성격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침략적 민족주의한 예로서 이 앙시옹 프랑스지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앙시옹 프랑스지는 한때 상당히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2차 대전이 터질 때 누구한테 붙었죠? 이 나치에게 붙은 거야. 아무리 그 구구려도 그건 프랑스인들이 용서할 수 없죠. 결국에는 이제 나치가 물러났는데 탄압받고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 앙시옹 프랑스지는. 자, 하여튼 이 단체 이름, 국어 단체 이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공화주의 세력들은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게 되고 그 당시 사회당을 중심으로 좌파 세력들이 인민정성을 결성했다. 그리고 총선거를 이제 승리한 사회당의 내용 불능이 중심으로 인민정성 내각이 있다. 그래서 인민정성 내각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으나 그들이 원했던 복지 정책이나 주요 산업의 부분적인 국유화는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 뒤에 이제 급진 사회당의 달랜디에가 이제 전체주의 진출에 대응하여 영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각종 경제 정책 조치 경제 조치로 경제를 구축했으나 프랑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침체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련의 이제 그 공산 독재를 볼게요. 네, 전체주의 태도. 어, 보통 이 전체주의는 세계 의미가 뭐죠? 전체주의는 일단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전체와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네, 개인보다는 전체와 민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에 더 가치를 두게 되고요.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요 전체주의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네 가지. 네.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파시즘 있죠.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나치즘 있죠. 독일이죠. 또 왜 안 되고? 독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시즘, 나치즘 이렇게 좀 구별할 때도 있고 그냥 합쳐서 이걸 파시즘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는 좀 구분해서 좀 얘기할게요. 나치즘.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탈리니즘. 소련 있죠. 소련의 스탈리니즘.
그 네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일본의 군국주의. 예.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인종주의 색깔이 더 추가된 것이 나치즘이에요. 독일 나치즘. 요게 이제 인종주의가 추가되죠. 그래서 인종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참고로 파시즘에는 인종주의는 없어요. 예, 그 오히려 그 뭐냐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그 나치의 이제 어떤 인종 학살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했어. 참여는 별로 협조도 안 했고, 그게 좀 나치즘하고 파시즘이 좀 차이점이에요. 여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볼 게 뭐냐면 소련부터 볼게요. 소련 같은 게 이제 스탈린이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재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대규모 숙청도 하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자. 자, 1918년 3월에 볼세비키는 러시아 공산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당시 이제 수도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옮기는 동시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근데 명칭이 바뀐 것은 이제 4월 태제 이후부터 바뀐 거죠. 그래서 예전 제정 러시아 때는 페테르스부르크인데 이걸 수도로 모스크바로 옮기고요. 페테르스부르크도 이걸 이름을 곤치죠. 그 당시 레닌이 이제 그러니까 레닌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라고 곤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다시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러나 11월 혁명 직후에 새로운 군사 정권에 대한 반대가 컸고 1920년대 말까지 공산당 내당과 외국군의 개입은 몹시 시들렸죠. 이게 적백내전이죠. 적군과 백군이 이제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볼세비크가 장악한 지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모스크바나 그 페테르부르크 그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 중소도시나 뭐 이런 데는 아직 농촌 같은 영향이 행사되지 못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군들이 결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적백 내전이 형성되죠. 이 시기 때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전시 공산주의라고 해요. 이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전시 공산주의 시기 때 경제 정책을 좀 보면 11년 후에 급격한 공산화를 꾀했어. 그래서 지주로부터 토지 몰수를 선언하고 그 공산 정권이 있다가 이제 거의 전산을 굴굴하죠. 마르크스 이념대로 은행을 접수하고 국내 산업을 불법화시켰다. 그래서 처음엔 토지를 갖게 되었다고 기뻐한 농민들도 재정 때부터 가혹한 강제 공출에 분노했고, 자 이러한 그 농촌의 불안 기세는 내단으로 확대됐다. 그래갖고 도시 러시아가 독일과 후전하자 러시아 농촌에 거주했던 체코인과 체코인과 오스트리아군의 포로들이 도망병대 집단으로 시베리아 경로를 통해서 본국에 소환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 악바를 이른바 체코 여단은 이 지방 도시들 점령하고 반볼세비키 군대의 지방에 참여하게 되는데 체코 여단이 뭐냐? 요거 설명하려면 좀 약간 복잡한데 자 이게 이제 그 체코 여단이 뭐냐면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 체코도 여기에 속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체코인들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로 많이 편입돼서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체코 애들이 얘네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참여했지만 군대에 참여했지만 이거 보니까 나는 거기 싸우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든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이 끌려가서 이제 싸우는 것처럼 일본군한테. 그래서 체코군들이 이제 싸우다가 도망쳐 나와요. 아니면 포로 잡혀. 그래갖고 이제 하도 그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체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따로 부대로 만들었었어. 그래서 이게 체코 여단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독일군 안에 소련 도망병으로 구성된 소련군 여단들이 있었고 독일 그 소련군 안에서도 독일 그 도망병들 포로로 구성된 그 독일군으로 구성된 한국과 군대도 구성된 부대도 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체코 여단이 있었어. 근데 이 체코 애들은 충성심이 되게 컸어요. 제정 러시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정 러시아가 자기의 원수였던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싸우고 있었거든. 그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싸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소비에트 정권이 등장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겨요. 소비에트 정권은 도중에 1차 세계 그만뒀죠.
그러니까 체코 여단 입장에서는 이제 갈 길을 이제 뭐냐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차라리 이제 끝까지 싸우고 싶으니까 그 동쪽은 이제 동부 전선은 그러니까 동부 저 유럽 쪽의 전선으로 가려니까 러시아군이 막고 있으니까 소련군이 막고 있으니 못 가고 저쪽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건너가서 거기에서 가자. 거기는 백군들이 아직 장악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막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체코 여단들이. 예.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백군하고 또 손을 잡고 때에 따라서는 또 적군하고 손을 잡고 왜냐면 이 사람은 백군 적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저쪽 이제 뭐냐면 유럽 쪽을 가서 같이 싸우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군과 함께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군과 같이 싸워서 뭐 체코를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막 싸우다 왔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거야. 오스트리아는 해체되고 체코는 독립국가가 된 거죠. 체코슬라바키아는. 그럼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체코 여단을 해산시키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이제 쓸모 없겠죠. 그래서 이 채권체 무기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값싸게 넘겼냐면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이 채권체 무기를 가지고 그 당시 청산리 전투나 이런 데서 유용하게 써먹었죠. 그때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보다 우리가 더 뛰어났던 게 뭐냐면 이 채권체 무기 때문에 이 체코가 군수공업이 되게 발달됐거든요. 정밀 기계공업이나 자 그리고 독일군도 채권체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자, 그래서 하여튼 체코유다는 이제 조직을 해갖고 이걸 기초로 해갖고 곳곳에서 반 볼세비크 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예. 그다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이거는 체코유다는. 그래서 이제 체코 여단과 이제 백군이 니콜라이 2세와 그가 강림했던 에카테리부르크에 접근하자 소비에트는 짜르와 그 가족들 총살시켜 버렸죠. 예. 소비에트 정부의 단독 후전에 분노를 했던 연합군들은 1918년 6월 이후 러시아 문제에 개입을 결정하고 8월 초에 미국, 영국, 일본군이 체코 연단에 점령했던 블라디보스토크 상륙하고요. 다시 소수였지만 영국과 미국은 백해 연안에 아드렌게리크에 상륙했어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아드렌게리크는 부동항이야. 부동항.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얼잖아요. 겨울에는. 근데 유일하게 부동항이 두 군데 있었어.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드렌게리스카 이게 있죠. 거기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상륙을 하고 이때 이제 체코 여단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상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 점령할 때 영미 일군이 같이 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군이 되게 많았어요. 일본군 다수였다고 보면 돼요. 영국과 미국은 이제 도중에 서부전선에 병력 투입됐고 태평양 거 넘어서 병력까지 투입할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소수였고 일본군은 세계사단을 파견했다고 했죠. 3만 명 정도 파견했어. 그 나중에 이제 철수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미국이 의심해갖고 워싱턴 회의를 뭐냐면 소집을 했던 거죠. 철수해라. 아니 그 전에 이제 워싱턴 회의 소집 전에 일본한테 요구를 했고 결국에 일본이 그걸 뭐냐 철수를 했죠. 일단 그냥 농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혁명당도 같은 사회주의지만 방향이 틀리죠. 그래서 국민의 반기를 얻고 얘도 백군의 일중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백군으로 알려진 그 반소비에트 지방군이 중앙을 향해서 진출했다. 근데 문제는 이 백군들이 일단 수적으로는 우세요. 적군보다. 근데 너무 잡다한 세력들이 몰려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백군들 보면 체코 여단도 있고 근데 이 체코 여단 백군에 붙었다고 적군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혁명단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짜르 세력들, 러시아 세력들 있죠? 짜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 그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그 각계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자, 그 위기에 이제 당면한 소비에트는 그 일찍이 체카로 알려진 비밀 경찰을 다시 체크하죠. 예. 나중에 KGB가 되는데 반대파 비협력자 철저히 탄압하고 트로츠키는 서둘러 적군을 조직하여 그 뭐냐면 반란군 백군을 공격했다. 백군은 물론이요 반볼세비키 세력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저항했을 뿐 서로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뚜렷한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 민중의 지지를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혁명당과 짜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로 연합할 수는 없겠죠. 공통된 건 뭐야? 그냥 적군이 싫다는 거야.
소비에트가 싫다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면 연합이나 단결력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적군은 밀렸고 외국군은 애당초 소극적이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전후 국제 문제가 복잡해지자 하나둘 철수를 했는데 유일하게 철수하지 않는 부대가 일본군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았던 거죠. 자, 1920년 말까지 백군과 외국 간섭의 위기에 모면한 소비에트 정권은 세도의 국내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건 1921년에 초에 기근과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 아까 이제 이거는 전시 공산주의 폐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공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쌍값으로 농민들이 아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생산을 안 해. 더 이상 자기 먹을 거 외에는 생산 안 해. 그러니까 기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로스타트 해군 기지에서 군대 반란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같은 동지였죠. 적군들이었잖아. 그래서 이 적군들이 그 안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총을 거둔 거된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 소비에트 정권에서는 입장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배경으로 해갖고 요걸 배경으로 해서 전시 공산주의 정책,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군에 관련 트로츠키에 의해서 진압됐으나 트로츠키가 그 당시 적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레닌은 급속한 공산화 정책의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게 레프라는 정책이죠. 신경제 정책.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수능에도 자주 언급된 정책이죠. 자, 이 레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근데 어 플러스 뭐가 되냐면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볼게요. 그래서 농민은 징발을 줄이고 강제 징발, 공출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공급망이 있어서 개인 기업을 허용하는 신경업 경제 정책을 이제 채택했고요. 자, 이 같은 정책을 수행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 왜냐하면 좀 자본주의 정책들을 좀 했잖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책을 하려면 외국 협력이 필요했겠죠. 자본과 기술도 필요하고 외국 협력과 그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필요했기 때문에 대외적 국제협조를 포방했고 독일과 나팔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근데 여기는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도움도 서로 주고받고 하죠. 예. 그래서 러시아는 제일 문제가 이제 군대의 제일 문제가 무기가 형편없다는 거야. 예. 그리고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가 딱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소련이죠. 그래서 독일은 소련에 가갖고 무기 개발해요. 대신에 독일은 러시아에 이제 소련에게 여러 가지 무기 기술이라든지 만든 기술이라든지 훈련 방법 이런 것들 군사 교종 같은 것 이런 것도 알려줘. 그래서 러시아군을 업그레이드해요. 소련군을 상당히. 그러니까 1차 그 러시아군이 2차 세계 때는 좀 약간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독일의 도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싸웠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독일과 러시아가 한때는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과 이탈리아는 1924년에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한 뒤에 신정권 승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수립된 소비에트 정권은 해를 거듭해서 그분의 우크라이나, 백러시아를 주변 지역을 설립하고 차기 1924년 헌법 개정에 이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형성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1900 몇 년이야? 18년에 만들어졌어요. 18년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 주변의 소비에트 공화국도 있죠.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뭐 등등 카카스 여러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만드는데 여기는 24년으로 돼 있는데 24년 아니에요. 이거 22년이야. 1922년.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1922년에 그 만드는데 처음에는 9개 공화국이었지만 점차 증가해서 16개 공화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었고 그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렇게 있고요.
자, 그해 이제 1월 초에 레닌이 사망하고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어. 그때 이제 다퉜던 사람이 대표적인 트렌츠키하고 스탈린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탈린은 이제 트로츠키의 반대파를 포섭하고 얘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도 제거하면서 자기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공산당 서기장을 맡고 있던 스탈린과 음, 조세프 스탈린과 트로츠키 사이에 결사적인 그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 스탈린은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조지아 사람이야. 조지아.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러시아하고 개판 싸웠던 나라 있죠.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했어요. 그루지아.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탈린은 그 하여튼 조지아의 촌놈, 그루지아 촌놈이라고 그 당시에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탈린이 이제 하고 그다음 트로츠키가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스탈린과 이 트로츠키는 좀 생각이 좀 약간 달랐어요. 예. 스탈린은 뭐냐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웠고 그리고 또 영구혁명론의 어떤 세계혁명을 지도하는 트로츠키는 이제 생각이 달랐죠. 그럼 이 스탈린과 이제 트로츠키의 차이점을 좀 약간 볼게요. 이 부분은 사안사 강의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네요. 예. 자, 일단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트로츠키하고 제가 스탈린의 세계 그 내용을 봤어요. 자, 트로츠키는 그 세계혁명, 영구혁명론을 지시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연합을 되게 강조해요. 예, 국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외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하죠. 음. 그래서 국내 노동자를 단결시켜갖고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외 노동자들과 연대해갖고 전 세계의 전 세계 소비에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혁명이 끝날 수 있다. 지금 혁명이 끝난 거 아니다. 러시아만 될지 몰라도 다른 나라도 다 혁명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영구혁명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소련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연합해서 사회주의 학사,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4월 때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예. 물론 좀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트로츠키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초공업이나 이런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시각이 농민들을 무시했어요. 예. 농민들 열등하고 짜르 정권에 빌붙어 있는 진짜 하등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소련의 살 길은 공업밖에 없다. 그래서 농업을 희생해서 공업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농업을 희생시켜서 공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생산된 이런 농산물을 값싸게 뭐냐면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본을 모아가지고 공업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희생시켜 급속한 공업화를 불가피하다. 불가피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이론은 처음에 그 트로츠키가 주장할 때 스탈린이 반대했어. 무슨 말이냐? 음, 난 이거 반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농민들의 지어짜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상 지가 집권하고 나니까 뭐냐면 저희 트로츠키 이론을 받아들이고 급속하게 이제 뭐 집단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바탕 공업화 시켜버렸죠. 예. 자, 그러면 스탈린은 이제 뭘 주장했냐?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을 주장한 마음에 트로츠키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 기조로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죠. 소련이 유일하게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의 이익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진전과 일치된다. 그래서 코미테를 통해서 소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하고 자 목표는 이제 소련의 근대화 완성이죠. 1차적 목표가 전 세계의 어떤 소비에트가 아니라 자, 그 러시아는 독자적 노력으로 산업화에 추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번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루츠키 주장처럼 농민의 지역자격을 통해서 산업화를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은 노동자 농민 계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활린과 제휴를 했죠. 이 트로츠키가 이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스탈린은 노동자와 농민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업과 농업이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활린과 제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활린과 손을 뱉고 트로츠키를 공격해서 이를 실각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활린도 공격에 실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는 트로츠키에 반대할 때 얘기고, 그가 집권하자마자 트로츠키의 초공업화 이론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공업화 정책을 한 거야. 네. 그 1단계가 뭐냐면 농업 집단화야. 이 농업 집단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농촌에 되게 농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촌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농민들을 도시 노동자로 흡수통합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줬던 경작권을 다 흡수통합해 농장을 만들어갖고 흡수통합을 해서, 그리고 기계화 시켜버리죠. 강작경을. 그러면 잉여 잉여 노동력이 많거 아니야. 잉여 노동력들은 어디에 그 공장 노동력을 가고 기계를 통해서 공장 노동력으로 보내고, 잉여 그렇게 만든 잉여 생산물 있죠? 잉여 생산물 값싸게 어디 갖다 외국에 갖다 팔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하죠. 근데 이걸 자본을 축적할 때 다시 투자하는 게 농업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공업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농촌 농민들 쥐어짜 가지고 공업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공업화 이론을 그대로 자기 정적이었던 트로츠키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뭐 그 당시 태종이 이방원이 자기가 이제 왕자 시대 때는 그 사병업화를 반대했잖아. 근데 막상 자기가 집권해 보니까 사병업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사병업화를 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정도전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그러니까 죽은 정도전 의견대로 이렇게 사병업화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농업 집단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주로 농업 집단 대상이 어디냐, 우크라이나였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이제 곡창지대였고 였거든요. 요걸 우크라이나를 이제 쥐어짜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어차피 뭐 정부한테 뺏길 거 우리가 이제 다 쓰자 해갖고 농산물 다 먹어치우고, 소나 이런 그 있죠, 소도 먹어치우고, 그래서 이제 종자 소 같은 그런 가축도 다 먹어치우니까 나중에 농사를 못 치는 거야. 농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농사 짓 때는 완전 홍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규모 뭐냐면 기아 상태가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집단화 과정에서. 예. 그래서 한 뭐 200만 3만 명 이렇게 죽었다고 이제 하는데, 대학진 운동하고 좀 비슷해. 대학진 운동 때 3천만 죽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반발 때문에 대규모 아사 상태가 이뤄졌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1928년에 소련의 유일한 집권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스탈린은 이로부터 독재국가 기구 건설을 통해서 독재 체제 완벽하게 강화되면서 계획 경제를 하죠. 그래갖고 1928년부터 연속적으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농업의 집단화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는 한편, 그 모든 이제 그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파 무자비한 수축을 근절 당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숙청당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숙청의 영향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초반에 전쟁기 독서 전쟁 때 이제 발휘되죠. 독서 전쟁 때 초반 때 그 소련군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수적으로나 뭐 양쪽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훌륭한 지휘관들이 이미 이제 여기 숙청 기간 동안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중대장, 그 소대장, 일자 무식들에게 이제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벌까지 이렇게 달아주면서 싸움을 내보냈더니 얘네들 뭐 안 와.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고 맨날 깨부시고 패배를 당하고 100만 명 정도가 초반에 이제 포로 잡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숙청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비밀 경찰을 이제 또 파견해서 그 멕시코에 있는 트루츠키까지 암살을 해버리죠. 자, 그 결과 이제 급속한 그 결과 1940년대 이어 소련의 공업 생산고는 독일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전려는 강압과 수청과 테러이 이루어졌고 그 희생은 막대했다. 자, 소련의 공산 독재는
파시즘 나치즘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독재 체제로서 인권과 자유는 완전히 말살됐으며 기가 있는데도 타국과의 공산을 노리는 무서운 침략 체제이기도 했다. 자, 스탈린의 독재와 압제는 과거 전제 정치에 훨씬 넉넉한 것이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인원수는 제정 러시아 때 끌려왔던 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고 뭐 나라에도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전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짜드 정권 때나 뭐 스탈린 정권 때나. 예. 뿐만 아니라 공산혁명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볼세비키 지도자들은 거의 차세대 수청됐다는 사실도 스탈린 치하의 공산 독재의 잔인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탈리아 파시즘을 보죠. 전체주의 두 번째 국가는 이탈리아 파시즘을 볼게요. 이탈리아 파시즘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무솔리니의 발언이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이탈리아 그 연설 내용이 한번 파시즘 무솔리니 연설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걸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 이탈리아 파시즘은 특징이 파시즘 자체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파시모스라는 나오는 나왔어. 파시모스. 파시스모라는 단어에서 나는데 파시스모는 뭐냐면 그 고대 로마 근위병들이 장식이 파쇼에서 기원했다고요. 이 파쇼는 도끼나를 여러 개 묶어갖고 만든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말의 뜻한 것처럼 그 상징이 뜻한 것처럼 이 파쇼를 단결 결속의 의미로 만든 거예요. 무솔링은 단결과 결속의 의미로 이 파쇼를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은 것처럼 도끼나 하나 묶은 것처럼 단결하고 결속하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하죠. 파시즘.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는 어디까지 포괄돼요? 그 독일의 나치즘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성격에 관련해서 서강제하고 서강에서는 많이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기가 좀 그래. 약간 견해도 있고 위견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팩트만 보자고. 팩트만. 자, 여기 보면 그 이탈리아 경제 기반이 약한 데다가 전쟁 중에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게 되어 저는 인플레에 시달렸고 실업자의 증가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을 종료한 등 사회 분화가 격화되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파시즘이 왜 등장했느냐는 배경이 쭉 나오죠. 자,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가 배경이야. 파시즘의 등장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는 이제 한편 합산층에 가담할 전승국이 된 이탈리아는 런던 비밀 조약에 약속된 달마치 잠깐만. 음, 아이고 잠깐 안 나오네. 예. 항상 이제 이탈리아는 런던 비밀 조약에 약속된 달마치아의 슬라브 지구를 파리 강화에서 얻지 못한 데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베네치아 지역 있죠. 베네치아가 그 장악했던 지역, 이런 지역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쪽 지역은 이탈리아가 좀 요구하기 좀 그래. 왜냐하면 전 국민의 90% 넘게 다 슬라브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국민들 사이에 또 강력한 민족주의 여기가 퍼졌고, 이때 민족주의 시인이었던 다누치우가 그 이단 분위기를 이용해서 의용군을 조직하죠. 그래서 푸에메를 점령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푸에메는 원래는 헝가리 영토였다가 그 전에 1차 대전 이전에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이주해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우리 땅이라고 해서 점령하고 나중에 그 유구와 공동 관리했다가 결국에는 어, 이탈리아 쪽 넘어가요.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2차 대전 때 다시 유구 쪽 넘어가죠. 자, 이러한 전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솔리니의 파시스가 등장했어요. 예. 원래 이 무솔리니는 젊어서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혁명 주장하면서 사회당 기관인 아바티 편집자였는데 세계대전 때 이제 발생되면서 참전에 반대했으나 생각 바뀌어 참전 주장을 사회당에 제명됐다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인민보를 발간했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보다는 전체주의로 이제 발각 바꿔지죠. 예.
예전에 이제 운동권 애들이 이제 뭐냐 주사파가 되는 것처럼 약간 비슷해. 그 누나이트도 되고 예 그래서 극자 극은 이렇게 비슷하다고. 예전에 운동권이 했던 그 주사파 분들 중에 상당수가 눈라이트로 변신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극자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하여튼 요거 비슷해요. 이 사람도 사회주의였지만 어 완전히 이제 또 민족주의, 국가 사회주의에 바뀌죠. 그래서 국가 전체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잠깐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되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를 탄압했지만 예전에 자기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요소가 많아. 그 다음 정책들 보면 그는 기회주의자였으며 목표는 권력 장악이었다. 그의 파시스트 당은 미미한 집단으로서 사회당의 이탈자 제대군인 소시민층을 구협을 했으나 점차로 모든 계층의 청년들이 강범위에 참가했고 1921년에 2월에 당원이 10만 명이 불어넣고 그 다음에 22년에는 30만 명이 되었다. 그들은 폭력과 태생을 일삼았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 노동운동자, 반파시스트자들 공격하고 살해했다. 1922년 10월에 군대와 경찰 무기날에 파시스트는 이른바 노마 진골 감행하여 국왕 엠마누엘 3세의 엠마누엘 3세는 그 당시에 이제 입헌 군주제였으니까 그래서 무솔리니에게 조각을 위임했다. 이렇게 보면 돼. 집권 연도가 몇 년? 1922년.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하냐? 이거 관련돼서 예전 기출에 좀 물어본 게 있거든요. 1929년은 일단은 대공황이죠. 그리고 히틀러 집권한 게 뭐냐? 11년 후니까 1933년이야.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의 집권은 대공황 때문에 이런 건 맞아요. 배경이 될 수 있죠. 근데 무솔리니의 집권은 그 대공황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공황 이전이죠. 1922년이니까. 예. 그래서 무솔리니 집권 배경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연결됐어요. 그 내용들 연결했고 대공황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권을 장악한 무솔리니는 기한부였으나 독재적인 비상대권을 획득했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약 20만 명의 파시스 민병대를 창설하고 정규군을 확장하여 그에게 충성을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자, 이하는 선거법을 유리하게 개정하고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파를 탄압을 하고요. 자, 1925년에는 그 1년의 파시스 입법을 통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1920년 파시스트당 위에는 모든 정당을 금지하고 명실공히 일당 정치 제가 만들었죠. 그 의회 정치를 아예 그냥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무솔리니 의회 대신에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협동종합국가야. 협동종합국가. 그 노동자 조합이든 신디케이트, 이 신디케이트를 중심한 여러 조직도 구성된 게 협동 그 조합 중인데 이 내용을 볼게요. 이게 약간 이제 사회주의하고 비슷해. 되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의회를 되게 불신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산시켰고 독일도 의회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지만 의회 해산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스탈린도 아예 이제 레닌 스탈린 의회는 만들지 않았죠. 소비에트 불고 이제 뭐냐면 밀고 나갔고 의회를 이제 불신한다는 게 이게 좀 공통적이야. 예, 의회를 아예 불신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의회를 해체시켜 버려. 예. 그래서 1925년에 파시스트 노동연합은 노동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획득했고 그래서 1926년에 6개 부분 공업, 산업, 농업, 뭐 해공, 그 운수업 같은 거, 육로, 내륙, 하천, 수송업, 은행 등 각각 기업가 노동자 조합을 인정하고 여기에 지식인들 조합을 붙여 13개 조합을 만들고요. 자, 이러한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었다. 이에 각 조합과 문화와 그다음에 친선단체 약 400명 위원 선출돼서 1000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걸 실제로 최고 권력기구인 파시스트당 중앙위원회 손재해 400명을 이제 선임하고 유권자는 이 최대 집단적인 명단을 내서 일괄적으로 가부 투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그 국가를 협동조합 연합국가 뭔가 협동조합들이
만든 연합국가로 본 거죠. 협동조합을 13개로 나눴어. 13개로. 음. 협동조합을 13개로 이제 분류해서 조직을 한 거야. 이거는 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파시스 정권에서 만든 간변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거기에서 인제 1,000명 정도 이렇게 어 후보를 뽑아요. 그래서 그중에 400 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요 400 명을 뭐냐면 그 중앙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뭐야 파리스 중앙위원회에서 400 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 400 명을 이제 대한 가부, 얘가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묻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100% 찬성으로 이제 다 통과되는 거야. 예. 그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의회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의회 역할에서 여기에서 입법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그 뭐냐면 임금 협상을 해서 뭐냐면 결정하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요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 연합국가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말단 조합이 협동조합 자체가 개별 협동조합이 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정부의 그냥 그 파시스트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냥 협동조합에서 그냥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이나 조합비 납부가 요구되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자, 다시 이제 1929년에 조합의 대표들과 정부 대표들이 협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했고 상호 조합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산을 지원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이제 규모를 더 늘려서 22개 조합을 대표하는 824명 구성된 협동종합중앙위원회가 실질위원과 이 하원을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협동중앙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뽑아놓은 협동중앙위원회가 하원을 대신했다는 거. 그래서 17개였다가 22개로 하고 이 방식대로 해서 뽑힌 대표들이 하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국가를 협동종합 국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주 내용이 나오는데, 파시즘은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하죠. 국가를 강조하죠. 파시즘 독재와 국가 지상주의, 그리고 군국주의와 팽창주의였다. 그래서 즉 파시스트 국가에 의해서, 파시스트에 의하면 국가 위에 국가 외에, 그리고 국가에 반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바, 그런 바 이제 국가는 바로 파시스트 당에 의해 대표되고, 그다음 오직 파시스트 신분과 파시스트 교육이 있을 뿐이다. 파시스트 당이 대표하는 이탈리아 국가는 강력하고 위대해져면, 그래서 이탈리아 국가 그때 이제 어딜 로마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어. 예. 로마가 대단한 국가였잖아요. 영광을 찾자 해갖고 침략 정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하고 개판 싸우고 그리스 또 피하고 이번에 또 에틸레아까지 공격하죠.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를 공격해갖고 그래서 거기를 또 장악을 하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위대한 그 로마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팽창하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고 멸망한다면서 전쟁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무솔리니 연설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찾아서 보면, 자, 이게 2003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반개인적인 파시스트의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반대한다. 파시스트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의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자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사회주의를 반대했지만 사회주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하여튼 국민이 국가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는 국민, 어, 국가, 창조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그 무솔리니 연설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요 말은 이제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한 국가가 국민을 발생한 건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거꾸로였죠.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가 이미 선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에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국민은 국가한테 절대 충성을 해야 된다. 요거 있는데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연설 내용을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연설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예. 교과서에도 있어요. 예, 교과서도. 자, 그래서 있고, 그 무솔링이 이제 그 제대구인을 만들어서 전투단을 조직을 했거든요. 전투단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검은 서치단을 또 조직해요. 예전에 이제 갈색 서치단 있죠. 그 가니발디가 만든. 그래서 갈색 서치단 대치하는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검은 서치단을 만드는데, 자, 이런 무솔링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군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히틀러에게도 영향을 줘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죠? 자, 그러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요 조직 관련돼서 2289번, 2290번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원초적 형태는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다. 한때 사회주의자였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 베니토 무솔리니. 약간 초등학교는 누가 비슷하죠? 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려한 민족주의에 전향했다. 대전이 끝나자 그는 부유한 제대군인을 모아 전투단을 조직했다. 자, 검은 셔츠를 입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테러나 어, 방화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검은 수출단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파업을 분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출신의 지방관리들 직무실을 그래서 지방관리들을 직무실에 축출하게 됐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노마식 인사법 이거 있죠. 하이시틀러 비슷한 이거 하이시틀러가 원래 노마식 인사법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청년 무장단체 가두 투쟁들 그리고 고대 신화 의식들을 활용하죠. 예전에 노마였던 그래갖고 이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19년 전투단의 결성과 함께 무솔링은 대중운동을 위한 특별한 정치적 양식을 개발했다. 검은 수트를 입은 해골이 그려진 깃발을 드는 추종자들 퍼레이드, 투쟁가나 노마식 인사법 등을 상징을 동원한 대중시, 그리고 노동자나 공산주의자들과 벌이는 청년단 무장단체의 가득 투쟁이 그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인간의 원시정신, 고대 풍습이나 종족의 우월성을 환기시키고 신화와 의식을 이용해서 대중을 동원하고 기만했다. 세속화된 종교 형태를 띤 이러한 정치적 양식들은 반근대적 지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반근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수한 근대적 선전 방식이나 정치, 군사, 경제 도구 사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전전에 대해 능했다. 근대적인 도구에서 그다음에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건 다 누가 이제 그 배워요. 나중에 그 시틀러가 배워 나가면서 써먹죠. 또.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넘어가서 그다음 파시스트들이 이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 남았죠. 이게 이제 교황령 관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노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파시스트들은 그냥 이탈리아의 통일 이래 불화가 계속됐던 로마 교황청 하에를 모색하여 1929년 교황과 라테란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주된 내용은 바티칸 도시 국가를 완전히 승인하고 그래서 오늘날 제일 작은 도시 국가가 이때 승인되죠. 교회는 국교로 인정한다. 카톨릭은. 그다음에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하고 과거의 교황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나트랑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예. 그 당시 이제 교황이 그 파시스트와 협력했다. 그래갖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자, 하여튼 파시스트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비롯한 경제적 발전을 전념했고 1924년에 피우미를 접수했고 알바니아 시주 보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동 관리하다가 넘어갔죠. 이게 1926년인가 그럴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파시즘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즘을 보죠. 독일 나치즘. 이 독일의 나치즘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시틀러가 좀 좋아한다보다는 좀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독일 나치즘과 시틀러 관련된 정책이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특히 인종주의, 유대인 박해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인데 여긴 유대인 박해 문제가 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서양사 강자의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요 강독하고 나서 따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할게요.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